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IMF가 발표한 2025년 국가별 1인당 GDP 수치, 늘 앞서 있다고 생각했던 한국에게 처음으로 추월당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일본 산업의 자존심이었던 반도체, 만화, 미용 산업까지 모두 한국에게 밀려났다는 것이 밝혀지자 일본 사회는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나서서 혼란을 잠재우려 애쓰고 있지만 일본 시민들은 허무함에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일본의 자존심을 무너뜨린 대한민국 성공 신화의 진실.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다나카 아야코입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15년째 근무하고 있죠. 그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길에 올랐는데 휴대폰에 긴급 알림이 떴어요. IMF 발표, 한국 1인당 GDP 일본 추월. 처음엔 오보라고 생각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거든요.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동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정말 맞는 건가요? 확인해봤는데 공식 발표래요. 저는 곧바로 컴퓨터를 켜고 IMF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눈을 의심했어요. 정말로 한국의 1인당 GDP가 일본을 넘어섰다는 공식 통계가 게시되어 있었거든요. 말도 안 돼요. 절대 말도 안 됩니다. 저도 모르게 큰 소리가 나왔어요. 주변 동료들이 저를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잘못된 통계예요. 어딘가에 오류가 있을 거라고 확신했죠. 동료 사토가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아야코 씨, 진정하세요. 다른 언론사들도 동일하게 보도하고 있어요. 사토 씨도 이걸 믿으세요? 한국이 우리보다 잘 산다고요? 글쎄요. 최근 몇 년 동안 그들의 성장세가 심상치 않았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대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아버지가 자주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일본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라고. 오후 2시 경제산업성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실에는 각 부서 국장급 이상이 모두 모였어요. 분위기가 살얼음판 같았습니다. 시마자키 국장이 입을 열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오늘 IMF에서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일본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발표였죠. 국장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 발표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우리가 강력히 반박해야 합니다. 한국의 통계에 분명히 허점이 있을 겁니다. 다른 국장이 말했어요. 하지만 IMF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맞다는 보장은 없어요. 통계 산출 방식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손을 들고 일어났어요. 국장님, 제가 이 건을 담당하겠습니다. 한국의 경제 지표에 분명히 허점이 있을 거예요. 그들의 통계 산출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다나카 씨, 정말 확신하세요? 네, 확신합니다. 한국이 우리보다 잘 살 리가 없어요. 이건 분명히 조작된 통계거나 잘못 계산된 거죠. 시마자키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다나카 씨가 맡아주세요. 2주 안에 반박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책상에 앉아 다시 한번 통계를 들여다봤습니다. 한국의 1인당 GDP가 35,000달러, 일본이 34,000달러. 고작 1,000달러 차이지만 순위는 뒤바뀐 거였어요. 절대 인정할 수 없어.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들어온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아버지 회사가 한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려 어려워졌다는 얘기. 그때부터 한국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이 생겼죠.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어요. 아야코야, 한국은 우리 일본의 기술을 베껴서 성장한 나라다. 그들만의 독창적인 기술은 하나도 없어. 그런 아버지의 말씀이 제 머릿속에 깊숙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늦게까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한국 경제의 허점을 찾기 위해서 말이에요. 하지만 찾으면 찾을수록 이상했어요. 한국의 경제 성장률, 수출 규모, 기업들의 성과 지표들이 생각보다 괜찮았거든요. 삼성, LG, 현대. 이런 기업들의 성과표를 보면서도 저는 계속 의심했어요. 이건 분명히 과장된 거야. 숫자 조작이 있었을 거야. 저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직접 확인하지 않고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직접 한국에 가서 눈으로 확인해 보겠다고. 다음 날 아침 시마자키 국장에게 보고했어요. 국장님, 한국 현지 조사를 다녀오고 싶습니다. 그들의 경제 실상을 직접 파악해서 정확한 반박 자료를 만들겠어요. 한국에 직접 가겠다고요? 네.
현지에서 직접 확인해야 정확한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국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좋은 생각이네요. 다나카 씨라면 분명히 그들의 허점을 찾아낼 거라고 믿습니다. 반드시 한국 경제의 실체를 밝혀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 한국행이 결정됐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확신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경제 발전이 과장됐다는 증거를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말이죠. 일본의 자존심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성공해야 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하면서도 저는 여전히 확신에 차 있었어요. 김포공항에 내려서 한국의 실체를 직접 확인하겠다는 생각뿐이었죠. 인천공항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지만 김포공항은 분명히 허술할 거야. 비행기 안에서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인천공항이 국제공항이라면 김포공항은 국내선 위주의 작은 공항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도쿄 하네다 공항과 비교하면 분명 뒤떨어져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런데 김포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게 뭐지? 생각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깔끔했어요. 국내선 공항치고는 규모도 제법 컸고 시설도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김포공항이 이 정도라니. 그럼 인천공항은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거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천공항이 세계 최고 공항이라는 말은 들어봤는데 보조공항인 김포공항도 이 정도 수준이라면 인천공항은 정말 어마어마할 것 같았어요. 입국 심사대로 향하면서 주위를 둘러봤어요. 공항 곳곳에 한국 기업들의 광고가 눈에 띄었습니다. 삼성, LG, 현대 모두 글로벌 기업이라고 자랑하고 있었어요. 광고는 누구나 할 수 있지. 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공항 자체의 시설은 부정할 수 없었어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짐을 찾으러 갔는데 공항 직원이 유창한 일본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한국에 오셨나요? 교통편 안내가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직원의 친절한 서비스에 조금 놀랐어요. 생각보다 훨씬 체계적이었거든요. 지하철을 타고 시내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역에 내려서 또 한 번 깜짝 놀랐어요. 이게 정말 한국 지하철이야? 깨끗하고 현대적인 시설의 안내 방송도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나왔습니다. 도쿄 지하철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았어요. 지하철 안에서 승객들을 관찰했습니다. 모두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는데 대부분 삼성 갤럭시였어요. 일본에서는 아이폰이 대세인데 여기서는 자국 제품을 쓰고 있었죠. 그래도 기술력은 일본이 앞서겠지. 저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해서 택시를 탔어요. 택시기사 아저씨가 일본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일본에서 오셨어요? 관광이세요? 네, 업무차 왔습니다. 요즘 일본 관광객들이 많이 와요. 특히 젊은 분들이 쇼핑하러 많이 오시더라고요. 쇼핑요? 네, 화장품이랑 패션 아이템들요. 한국 제품이 일본에서도 인기가 많다더라고요. 기사 아저씨의 말에 저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한국 제품이 일본에서 인기라니 좀 과장된 것 같았거든요. 택시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보였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어요. 한강을 건너면서 보니 강변에도 현대적인 건물들이 가득했습니다. 와, 이게 정말 서울이야?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된 모습이었거든요. 호텔에 체크인하고 나서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명동거리가 한눈에 보였는데 네온사인들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사람들로 가득한 거리를 보면서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상해.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달라. 그날 저녁 호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는데 옆 테이블에 일본인 관광객들이 앉아 있었어요. 한국 정말 좋다. 쇼핑할 것도 많고 음식도 맛있어. 맞아. 화장품 가격도 일본보다 훨씬 저렴하고 품질도 좋더라. 다음에 또 와야겠어. 친구들한테도 추천해야지. 일본인들이 한국을 칭찬하는 모습을 보니 더욱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알고 있던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명동 거리를 걸어봤습니다. 거리 곳곳에 한국 브랜드 매장들이 있었어요. 올리브영, 이니스프리, 에뛰드하우스 모두 화장품 브랜드들이었죠. 매장 안을 들여다보니 일본인 관광객들이 제품을 고르고 있었어요. 진짜로 한국 화장품을 사러 온 거였습니다. 이상하다. 왜 일본 사람들이 한국 제품을 사지?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제가 알고 있던 상식과 현실이 맞지 않았거든요. 호텔로 돌아와서 노트북을 켜고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해봤습니다. 김포공항의 현대적 시설, 깨끗한 지하철, 발전된 서울 시내,
일본 관광객들의 쇼핑. 모든 것이 예상과 달랐어요. 그래도 이건 겉모습일 뿐이야. 실제 경제 실력은 다를 거야.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가면 분명히 한국 경제의 허점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첫날부터 예상과 너무 다른 모습을 보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이천에 있는 SK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연결해준 박상준 국장과 함께였어요. 다나카 씨, 오늘 SK 하이닉스를 보시면 많이 놀라실 겁니다. 박상준 국장이 차 안에서 말했어요. 글쎄요.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겠죠. 반도체야 기술이 비슷비슷하니까요. 저는 별다른 기대 없이 대답했습니다. 한국 기업이라고 해봐야 일본 기업들과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천 공장에 도착하자 규모부터 압도적이었어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대한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 기업 공장이야?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컸거든요. 공장 내부로 들어가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최첨단 클린룸에서 로봇들이 정밀하게 웨이퍼를 다루고 있었어요. 일본 공장보다 더 현대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때 JTRO 서울 사무소장 야마모토 다이치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다나카 씨, 여기 계셨군요.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SK 하이닉스는 현재 세계 2위 메모리 반도체 기업입니다. 세계 2위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 시장 점유율로 보면 삼성 다음이에요. 일본 기업들은 현재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거의 존재감이 없어요. 야마모토 사무소장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일본 기업들은 어떻게 된 건가요? 대부분 사업을 포기하거나 다른 분야로 전환했죠. 도시바 메모리도 결국 매각됐고 엘피다는 파산했어요. SK 하이닉스 기술 담당 이사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저희는 현재 디램 분야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낸드 플래시에서도 세계 3위죠. 생산 라인을 둘러보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극자외선 노광 장비부터 시작해서 모든 공정이 최첨단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장비들 대부분이 네덜란드 ASML이나 미국, 일본 제품이지만 우리가 이를 활용한 공정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공정 기술이요? 네, 같은 장비를 써도 수율을 얼마나 높이느냐, 얼마나 안정적으로 생산하느냐가 핵심이거든요. 저희는 이 분야에서 삼성과 함께 세계 최고예요. 야마모토 사무소장이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여주었어요. 2023년 기준으로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이 40%, SK 하이닉스가 27%를 차지해요. 한국 기업 둘이 전 세계 시장의 67%를 장악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일본 기업들은요? 키옥시아가 겨우 12% 정도예요. 그것도 낸드 플래시만이고 디램에서는 일본 기업이 거의 없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1980년대 일본 반도체가 전 세계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했던 시절을 생각하면 믿기 어려운 변화였어요. 어떻게 이렇게 역전된 건가요? 기술 담당 이사가 설명했어요. 일본 기업들이 디램에서 낸드 플래시로 전환하지 못한 사이에 우리가 과감하게 투자했어요. 특히 2000년대 후반 금융위기 때도 투자를 멈추지 않았죠. 금융위기 때 투자를 계속했다고요? 네, 그때가 기회였어요. 일본 기업들이 투자를 줄일 때 우리는 오히려 늘렸어요. 결국 기술 격차를 벌릴 수 있었죠. 야마모토 사무소장이 덧붙였어요. 일본 정부도 이제 인정하고 있어요.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한국이 완전히 앞서 있다고. 저는 생산 라인을 더 자세히 둘러봤습니다. 직원들이 모니터를 보며 실시간으로 생산 상황을 체크하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 있었습니다. 이 공장 하나에서 하루에 몇 개나 생산하나요? 웨이퍼 기준으로 하루 15만 개 정도 나와요. 칩으로 치면 수십억 개죠. 어마어마한 규모였어요. 박상준 국장이 말했어요.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까지 합치면 한국이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70% 가까이를 생산하고 있어요. 70%라고요? 네, 스마트폰, 컴퓨터, 서버에 들어가는 메모리 칩 10개 중 7개가 한국에서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쓰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에도 한국산 반도체가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이게 현실이야. 혼잣말이 나왔어요. 일본이 자랑했던 반도체 산업이 이렇게까지 뒤처진 줄 몰랐거든요. 공장을 나서면서 야마모토 사무소장이 말했어요. 다나카 씨, 이제 현실을 인정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
한국은 이미 반도체 분야에서 일본을 완전히 넘어섰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 것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제가 알고 있던 일본의 기술력에 대한 자부심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SK 하이닉스에서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일정은 한국의 웹툰 기업 방문이었습니다. 박상준 국장이 네이버 웹툰 본사로 안내해 주었어요. 웹툰이요? 그게 뭐 대단한 산업인가요? 저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만화라면 일본이 최고라고 생각했거든요. 다나카 씨, 한국 웹툰이 지금 전 세계를 석권하고 있다는 걸 아세요? 전 세계요? 설마 일본 만화보다 인기가 많다는 건 아니겠죠? 박상준 국장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직접 보시면 아실 겁니다. 네이버 웹툰 본사에 도착하니 건물 규모부터 놀라웠어요. 몇십 층짜리 고층 건물 전체가 웹툰 관련 업무를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 네이버 웹툰 사업 담당자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현재 네이버 웹툰은 전 세계 23개국에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월간 사용자가 1억 명을 넘어서죠. 1억 명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 특히 미국에서는 웹툰 앱 다운로드 순위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담당자가 화면에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 등 전 세계에서 한국 웹툰의 인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성장한 건가요? 기존 일본 만화와 차별화된 전략 때문이에요. 일본 만화는 주로 소년, 소녀 만화 위주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로맨스, 스릴러, 호러, 일상, 판타지 등 모든 장르를 다뤄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였어요. 담당자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특히 세로 스크롤 방식으로 스마트폰에 최적화했죠. 언제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세로 스크롤요? 네, 기존 만화는 페이지를 넘기는 방식이었지만 웹툰은 스마트폰 화면에서 위아래로 스크롤하면서 보는 거예요. 훨씬 편하죠. 실제로 웹툰을 보여주니 정말 신기했어요. 스마트폰으로 보기에 최적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수익은 어떻게 내나요? 유료 에피소드, 광고, 굿즈 판매 등 다양해요. 특히 인기 웹툰은 드라마나 영화로도 만들어져요. 담당자가 예시를 들어주었습니다. 이태원 클라스, 스위트 홈, 킹덤 같은 드라마들이 모두 웹툰 원작이에요.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적으로 히트했죠. 아, 그 드라마들이 웹툰 원작이었나요? 저도 그 드라마들은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일본에서도 꽤 화제가 됐었거든요. 네, 웹툰이 단순히 만화를 넘어서서 콘텐츠 산업 전체의 원천이 되고 있어요. 박상준 국장이 추가 설명을 해주었어요. 한국 웹툰 시장 규모가 작년에 1조 7천억 원을 넘어섰어요. 그리고 이 중 해외 매출이 40% 이상이에요. 해외 매출이 40%요? 네,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한국 웹툰을 보기 위해 돈을 내고 있어요. 일본 만화와는 다른 매력이 있거든요. 담당자가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주었습니다. 외모지상주의라는 웹툰은 전 세계 조회수가 50억 뷰를 넘었어요. 여신강님은 30억 뷰고요. 50억 뷰라고요? 네,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웹툰을 보고 있어요. 댓글도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로 가득해요. 정말 믿기 어려웠습니다. 일본 만화가 세계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한국 웹툰이 이렇게 인기가 있다니. 일본 만화와 뭐가 다른 건가요? 일본 만화는 주로 남성 독자나 특정 연령층을 타겟으로 하잖아요. 하지만 웹툰은 10대부터 50대까지 남녀 구분 없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콘텐츠예요. 담당자가 독자 통계를 보여주었어요. 정말로 연령대와 성별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웹툰은 실시간으로 독자와 소통해요. 댓글을 통해 피드백을 받고 그걸 바탕으로 스토리를 조정하기도 하죠. 실시간 소통이요? 네, 웹툰 작가들이 독자들의 반응을 보고 이야기를 발전시켜 나가요. 기존 만화보다 훨씬 역동적이죠. 그때 한 직원이 태블릿을 들고 와서 보여주었어요. 지금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서 웹툰을 보고 있는 사용자 수예요.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변하는 숫자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수십만 명이 동시에 웹툰을 보고 있었어요. 이 시간에도 미국은 밤이지만 수만 명이 웹툰을 보고 있어요. 유럽은 오후 시간대라 더 많고요. 저는 점점 충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만화 분야에서도 일본을 넘어서고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수익 면에서는 어떤가요? 인기 웹툰 작가들은 연수입이 수십억 원이에요. 그리고 웹툰 관련 산업 전체 종사자가 10만 명을 넘어섰어요. 박상준 국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일본 만화는 여전히 훌륭하지만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는 속도에서 한국이 앞서 나간 것 같아요.
네이버 웹툰을 나서면서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일본이 자랑하던 만화 문화마저 한국에 밀리고 있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이것도 현실이구나.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반도체에 이어 콘텐츠 산업에서도 한국이 일본을 앞서가고 있었어요. 제가 알고 있던 상식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웹툰 회사에서 나온 후 박상준 국장이 명동으로 안내해 주었어요. 다나카 씨, 이제 한국의 뷰티 산업을 보시죠. 아마 더 놀라실 겁니다. 뷰티 산업이요? 화장품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한국 화장품이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어요. 특히 일본에서 말이죠. 명동 거리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거리 곳곳에 일본어 간판이 보였고 일본인 관광객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와,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올리브영 매장 앞에는 일본인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매장 안으로 들어가 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이거 전부 한국 브랜드예요. 에뛰드 하우스, 미샤, 더 페이스샵, 토니앤가이, 이니스프리. 한국 화장품 브랜드들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일본인 고객들이 열심히 제품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매장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일본 고객들이 많이 오나요? 네, 전체 고객의 30% 이상이 일본 분들이에요. 특히 주말에는 더 많아져요. 어떤 제품을 주로 사나요? 비비크림, 쿠션 파운데이션, 시트 마스크 같은 제품들이 인기예요. 일본에서는 구하기 어렵거나 가격이 비싸거든요. 옆에서 쇼핑하던 일본인 관광객에게 말을 걸어봤어요.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오셨나요? 아, 네. 오사카에서 왔어요. 한국 화장품을 사러 오신 건가요? 네, 맞아요. 친구들이 한국 화장품이 좋다고 해서 왔어요. 실제로 써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그 관광객이 계속 설명해 주었어요. 특히 시트 마스크는 한국 것이 최고예요. 일본 것보다 효과도 좋고 가격도 저렴해요. 일본에서도 한국 화장품이 인기 있나요? 엄청 인기 있어요. 제 친구들은 거의 다 한국 화장품 써요. 특히 젊은 애들 사이에서는 트렌드죠.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저는 일본 화장품이 세계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젊은 일본인들이 한국 화장품을 선호한다니. 박상준 국장이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 화장품 산업이 2000년대 이후 급성장했어요. 특히 K-팝과 한류 드라마의 영향이 컸죠. K-팝 때문에요? 네, 한국 아이돌들의 완벽한 피부와 메이크업을 보고 전 세계 팬들이 한국 화장품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명동 거리를 걸으면서 더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헤어샵들 앞에도 일본인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저기서도 줄을 서고 있네요. 한국식 헤어 스타일을 하러 온 거예요. 일본에서도 한국 헤어 스타일이 트렌드거든요. 한 헤어샵에 들어가 봤습니다. 원장님이 일본어로 상담을 해주고 있었어요. 한국 스타일로 해주세요. 아이유나 블랙핑크 같은 느낌으로요. 일본인 고객이 K-팝 스타 사진을 보여주며 주문하고 있었습니다. 원장님에게 물어봤어요. 일본 고객들이 많이 오나요? 네, 요즘 전체 고객의 40%가 일본 분들이에요. 한국 스타일을 따라하고 싶어 하세요. 한국 스타일이 뭐가 다른가요? 자연스러우면서도 세련된 느낌이 다르죠. 일본 스타일보다 더 트렌디하고 젊은 느낌이에요. 강남으로 이동해서 뷰티 관련 회사들을 더 둘러봤습니다. 아모레퍼시픽 본사에서 만난 마케팅 담당자가 설명해 주었어요. 저희 아모레퍼시픽은 현재 전 세계 20여 개국에 진출해 있어요. 특히 아시아 시장에서는 1위 브랜드예요. 일본 시장에서는 어떤가요? 일본에서도 급성장하고 있어요. 작년 매출이 전년 대비 50% 증가했어요. 50%나요? 네, 특히 쿠션 파운데이션 같은 혁신적인 제품들이 일본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어요. 담당자가 구체적인 수치를 보여주었어요. 한국 화장품의 전 세계 수출액이 작년에 90억 달러를 넘어섰어요. 이 중 30%가 아시아 시장이고 일본이 중국 다음으로 큰 시장이에요. 90억 달러라고요? 네, 그리고 매년 20%씩 성장하고 있어요. 특히 일본 시장에서의 성장률이 가장 높아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한국 화장품이 일본을 역수출하고 있다니. 성공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혁신적인 제품 개발과 마케팅이죠. 특히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마케팅에서 앞서 나갔어요. 소셜미디어요? 네, 인스타그램, 틱톡 같은 플랫폼에서 한국 뷰티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어요. 젊은 소비자들이 먼저 받아들이고 그게 전체 시장으로 퍼져나가는 거죠.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서 일본 뉴스를 검색해봤어요. 정말로 한국 화장품과 뷰티 트렌드에 대한 기사들이 많았습니다. 한국 화장품,
일본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필수템으로 자리 잡아 K-뷰티 열풍, 일본 화장품 업계의 위기감 조성, 한국 뷰티 브랜드들, 일본 시장 공략 본격화, 이런 제목들의 기사들이 가득했어요. 특히 충격적인 것은 일본 화장품 회사들이 한국 트렌드를 따라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이야?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일본이 자랑하던 뷰티 산업에서도 한국이 앞서 나가고 있었거든요. 박상준 국장이 보낸 자료를 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뷰티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었고, 특히 아시아에서는 확실한 리더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반도체, 웹툰에 이어 뷰티까지.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일본의 우위가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한국이 이렇게 많은 분야에서 일본을 넘어서고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점점 어려워졌어요. 며칠간의 현장 조사를 마치고 박상준 국장과 본격적인 회의를 가졌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회의실에서 한국 경제에 대한 종합적인 브리핑을 받기로 했어요. 다나카 씨, 지금까지 보신 것들이 어떠셨나요? 박상준 국장이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솔직히 예상과 많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어요. 저는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데이터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박상준 국장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먼저 GDP 성장률부터 보시죠. 지난 10년간 한국의 평균 성장률은 2.7%, 일본은 0.8%였습니다. 성장률이 3배 이상 차이가 나네요. 네, 그리고 1인당 GDP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한국이 일본을 넘어섰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미래 성장 동력입니다. 박상준 국장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한국의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GDP 대비 4.8%로 세계 1위예요. 일본은 3.3%로 세계 3위죠. 연구개발 투자가 세계 1위라고요? 네, 특히 민간 기업의 R&D 투자가 압도적이에요. 삼성, LG, SK, 현대 같은 기업들이 매년 수십조 원을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수치를 보여주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럼 특허 출원은 어떤가요? 작년 기준으로 한국이 미국 특허청에 출원한 특허가 22,000건이에요. 일본은 5만 건 정도고요. 일본이 2배 이상 많네요. 맞아요. 하지만 인구 대비로 계산하면 한국이 일본보다 많아요. 그리고 최근 5년간 증가율은 한국이 훨씬 높아요. 박상준 국장이 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었어요.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분야에서는 한국이 일본을 크게 앞서고 있어요. 배터리요? 네,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이 세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어요. 정말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한국 기업 3곳이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30% 이상을 차지해요. 일본 기업들은 10%도 안 돼요. 그렇게까지요? 네, 테슬라, BMW, 폭스바겐 같은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모두 한국 배터리를 쓰고 있어요. 박상준 국장이 수출 통계를 보여주었어요. 한국의 작년 수출액이 6,800억 달러예요. 세계 6위죠. 일본은 7,500억 달러로 4위고요. 아직 일본이 앞서네요. 하지만 인구가 일본의 절반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1인당 수출액은 한국이 더 높아요. 정말 그랬습니다. 계산해보니 한국의 1인당 수출액이 일본보다 높았어요. 그리고 수출 품목을 보면 더 흥미로워요. 박상준 국장이 다음 자료를 보여주었어요. 한국은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기계류, 철강이 주력 수출 품목이에요. 모두 고부가 가치 제품들이죠. 일본도 비슷하지 않나요? 일본도 자동차, 기계류가 주력이지만 성장률이 정체되어 있어요. 반면 한국은 매년 성장하고 있고요. 특히 놀라운 것은 한국의 수출 다변화였습니다. 한국은 중국, 미국, 일본, 동남아시아, 유럽 등 모든 지역에 고르게 수출하고 있어요. 특정 국가에 의존하지 않는 구조죠. 리스크 분산이 잘 되어 있다는 뜻이네요. 맞아요. 그리고 브랜드 가치 면에서도 한국 기업들이 급성장하고 있어요. 박상준 국장이 글로벌 브랜드 순위를 보여주었어요. 삼성이 세계 브랜드 가치 5위예요. 일본 기업 중에서는 도요타가 10위 정도고요. 삼성이 그렇게 높아요? 네, 그리고 LG, 현대, SK도 모두 글로벌 톱100 브랜드에 들어가 있어요. 정말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이런 성장의 원동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박상준 국장이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었어요.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가장 컸어요. 정부는 정책적 지원을,
기업은 과감한 투자와 혁신을 담당했죠.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인가요? 연구개발 세액공제, 신산업 육성 정책, 인프라 투자 등이에요. 특히 인터넷과 모바일 인프라를 일찍 구축한 것이 큰 도움이 됐어요. 인프라 투자요? 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와 오직 커버리지를 자랑해요. 이게 디지털 산업 발전의 토대가 됐죠. 박상준 국장이 마지막으로 중요한 지적을 했어요. 무엇보다 기업들의 도전 정신이 컸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분야에 과감하게 투자했거든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예를 들어 삼성이 반도체에 투자할 때 많은 사람들이 무모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성공을 거뒀죠. 저는 데이터를 보면서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모든 지표가 한국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었거든요. 다나카 씨, 이제 현실을 인정하셔야 하는 게 아닐까요?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박상준 국장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감정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객관적인 수치들은 부정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변한 건가요?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꾸준히 쌓아온 결과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한국에 대한 인식이 30년 전에 멈춰 있었다는 것을. 그 사이 한국은 계속 발전해 왔는데 저는 과거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이게 현실이구나.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데이터 앞에서는 편견이나 감정이 소용없었어요. 한국이 정말로 많은 분야에서 일본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저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들이 제 머릿속을 어지럽혔어요. 그때 도쿄대 교수인 히라노 미사코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미사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야코 씨, 한국 출장은 어떠세요? 화면 너머로 히라노 교수의 온화한 얼굴이 보였어요. 그게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라요. 정말 혼란스러워요. 어떤 점이 그러세요? 저는 지난 며칠간 본 것들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SK 하이닉스의 첨단 시설, 웹툰의 글로벌 성공, 뷰티 산업의 약진, 그리고 객관적인 경제 데이터들까지. 미사코 선생님, 정말로 한국이 일본을 앞서고 있는 건가요? 히라노 교수가 잠시 침묵하더니 신중하게 대답했어요. 아야코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계에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럼 왜 저는 몰랐을까요? 아마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봤기 때문일 거예요. 특히 일본 내에서는 한국의 성장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강했죠. 히라노 교수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그런데 아야코 씨가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그 질문을 받고 저는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이야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아버지 회사가 한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려서 어려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회사였는데요? 조선업이었어요. 1990년대에 현대중공업 같은 한국 조선소들 때문에 주문을 많이 잃었다고 하셨어요. 히라노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 시기군요. 그런데 아야코 씨, 혹시 그때 상황을 정확히 알고 계세요?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로는 한국이 덤핑으로 가격을 낮춰서 부당하게 경쟁했다고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보여드릴까요? 히라노 교수가 화면을 공유하며 자료를 보여주었어요. 1990년대 조선업계 상황을 보면 일본 조선소들이 고비용 구조와 기술 혁신 부족으로 경쟁력을 잃었어요. 고비용 구조요? 네, 일본 조선소들은 인건비가 높았고 생산 효율성도 떨어졌어요. 반면 한국은 체계적인 설계와 블록 공법으로 생산성을 크게 높였죠.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그럼 덤핑이 아니라 정당한 경쟁이었다는 뜻인가요? 대부분 그렇죠. 한국 조선소들이 기술 혁신과 효율성 개선으로 비용을 낮춘 거예요. 단순히 가격만 낮춘 게 아니라요. 히라노 교수가 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었어요.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 같은 경우 당시 세계 최대 규모의 최신 설비를 갖추고 있었어요. 생산성에서 일본을 압도했죠. 그럼 아버지 회사가 어려워진 건 한국 때문이 아니라 일본 조선업계 자체의 구조적 문제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로 그 시기에 많은 일본 조선소들이 경영난을 겪었거든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30년 동안 믿고 있던 이야기가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미사코 선생님, 그럼 제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던 건가요?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한쪽 면만 본 것 같아요. 히라노 교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야코 씨 아버지의 아픔은 이해해요. 하지만 그것이 한국 전체에 대한 편견으로 이어진 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럼 지금 한국의 성장은 어떻게 봐야 하나요? 정당한 경쟁의 결과예요. 한국이 교육 투자, 기술 개발, 효율적인 정책으로 이룬 성과죠. 히라노 교수가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었어요. 반도체만 봐도 그래요. 삼성이 메모리 반도체에 성공한 건 1980년대부터 30년 넘게 연구개발에 투자한 결과예요. 30년이나요? 네, 처음에는 일본 기술을 배웠지만 점차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했어요. 그리고 일본 기업들이 주춤할 때 과감하게 투자해서 앞서 나간 거죠.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럼 일본은 왜 뒤처지게 된 건가요? 여러 요인이 있어요. 버블 경제 붕괴 후 보수적이 된 것, 신산업에 대한 투자 부족, 그리고 변화에 대한 저항감 등이요. 히라노 교수가 더 신랄한 지적을 했어요. 특히 일본이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면서 혁신을 게을리한 면이 있어요. 과거의 성공에 안주했다고요? 1980년대 일본이 세계 경제 2위까지 올라가면서 자만했던 것 같아요. 그 사이 한국, 중국 같은 나라들은 필사적으로 따라잡으려 노력했고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편견이 어디서 왔는지를. 제가 일본의 우월감에 빠져 있었던 건가요? 어느 정도는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현실을 인정하고 배우려는 자세가 중요해요. 히라노 교수가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을 해주었어요. 아야코 씨, 한국의 성장을 인정한다고 해서 일본이 작아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서로 배우고 협력할 기회가 생기는 거죠. 서로 배우고 협력이요? 네, 한국도 일본에게 배울 것이 많고 일본도 한국에게 배울 것이 많아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윈윈할 수 있는 거예요. 영상 통화를 끝내고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30년 동안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편견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에 대한 기억, 일본의 우월감, 그리고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고집. 이 모든 것들이 제 시야를 가렸던 거였어요. 이제 정말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때가 온 건가.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 반짝이는 불빛들이 새롭게 보였어요. 이제는 그 불빛들이 한국의 역동적인 에너지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서 어떤 보고서를 작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어요. 박상준 국장과의 마지막 미팅에서 저는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국장님, 제가 여기 온 목적은 한국 경제의 허점을 찾는 것이었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박상준 국장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어요. 한국의 성장이 진짜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겠어요.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텐데요. 네, 정말 어려웠어요. 하지만 데이터와 현실 앞에서는 편견을 버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김포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면 시마자키 국장과 동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뻔했어요. 도쿄에 도착해서 다음날 바로 보고 회의가 있었습니다. 경제산업성 회의실에는 시마자키 국장을 비롯해 주요 관료들이 모여 있었어요. 다나카 씨, 한국 출장 결과를 보고해 주세요. 시마자키 국장이 기대에 찬 표정으로 말했어요. 분명히 한국 경제의 허점을 찾아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시작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의 경제 성장과 1인당 GDP 추월은 조작이나 과장이 아닌 실제 현실입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시마자키 국장이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세계 2위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고 한국 웹툰은 전 세계를 석권하고 있으며 한국 화장품은 우리 일본 시장까지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다른 관료가 반박했어요. 직접 확인했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도 모두 이를 뒷받침하고 있어요. 저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연구개발 투자 비중, 수출 실적, 브랜드 가치, 기술 혁신 등 모든 지표가 한국의 성장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다나카 씨, 혹시 한국에서 뭔가 조작된 자료를 본 건 아닙니까? 시마자키 국장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아닙니다. 제트로 서울 사무소의 야마모토 사무소장도 같은 분석을 하고 있었어요. 이건 우리 일본 정부 기관의 공식 견해이기도 합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그럼 다나카 씨는 일본이 한국보다 못하다고 말하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니라 한국이 특정 분야에서 우리를 앞서고 있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용기를 내서 계속 말했어요.
이제 우리도 한국에게 배워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게 배운다고? 시마자키 국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네, 그들의 과감한 투자, 혁신적인 사고,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를 배워야 해요. 회의는 격론으로 이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제 의견에 반대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현실을 외면한다고 해서 현실이 바뀌지는 않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국의 성공 요인을 분석해서 우리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젊은 관료 몇 명이 저를 지지해 주었어요. 다나카 과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최근 자료를 보면 한국의 성장이 실제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현실이 바뀌지는 않잖아요. 결국 보고서 작성을 둘러싸고 내부에서 큰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시마자키 국장은 제가 작성한 보고서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어요. 다나카 씨, 이 보고서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다시 작성해 주세요. 죄송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확인한 현실이에요. 그 후 몇 주간 치열한 내부 논쟁이 계속됐습니다. 보수적인 관료들은 제 보고서를 묻어버리려 했지만 젊은 세대와 현실적인 관료들이 저를 지지해 주었어요. 결국 타협안이 나왔습니다. 제 보고서가 공식 문서로 채택되었고 일본이 한국의 성공 사례를 연구해서 배워야 한다는 권고안이 포함됐어요.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일본 관료, 한국 경제 우위 공식 인정, 경제산업성 보고서 한국을 벤치마킹 대상으로 제시. 이런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어요. 물론 반발도 컸습니다. 극우 세력들은 저를 매국노라고 비난했고 온라인에서는 악성 댓글들이 달렸어요. 하지만 젊은 세대와 합리적인 사람들은 저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현실을 인정하는 용기 있는 관료, 진실을 말한 다나카 과장을 응원합니다. 이런 응원 메시지들도 많이 받았어요. 결국 저는 경제산업성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그 조직에서 일하기 어려웠거든요. 새로운 길을 찾고 있을 때 뜻밖의 제안이 들어왔어요. 일본과 한국의 경제협력을 전문으로 하는 국제 컨설팅 회사에서 일해달라는 것이었어요. 다나카 씨의 객관적인 시각과 용기를 높이 평가합니다. 우리와 함께 일한 일 경제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가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저는 주저없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저는 양국 기업들의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일본 기업들이 한국의 혁신적인 기술과 경영 방식을 배우고 한국 기업들이 일본의 장인 정신과 품질 관리를 익히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가끔 박상준 국장에게서 연락이 와요. 다나카 씨 덕분에 한일 협력이 한층 발전하고 있어요. 진실을 말할 용기를 내주셔서 감사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뿌듯함을 느낍니다. 편견을 버리고 현실을 받아들인 것이 결국 더 큰 기회를 가져다 주었거든요.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진실을 인정하는 것이 두 나라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발전이라는 것을 말이에요.